지금 모든 것이 오르는 장이긴 한 것 같아요. 그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못 오른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비트코인 관련된 것들, 기업들 그래서 이제 고런 것들에게 조금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지정학자들이 보면은 한 30-40년 만에 판이 바뀌는, 어떤 분들은 이제 한 100년 만에 판이 바뀌는 시기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 과도기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 금의 가격에 잘 나타난 게 아닌가. 하지만 최근에 금값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만약에 이게 리스크 온의 심리로 이동하는 거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가격은 또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웅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웅달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비트코인 조금 오르고 있는데, 네, 시황 네. 어떻습니까? 어제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네. 이거 방송 좀 켜기 전에부터 하락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한 11만 6천 정도까지 갔다가 네. 지금은 11만 한 4천까지 조금 내려왔거든요. 네네. 근데 보면은 S&P 500이랑 나스닥 종합지수는 다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음. 그래서 1.9, 1.2 이렇게 다 많이 올랐는데 그 시장의 전반적으로는 네. 그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 그걸 이제 영어로 리스크 온 센티먼트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회복을 했다. 그럼 그 이유는 뭐냐?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지금 되게 진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또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발표한 기업들의 약 80%가 다 실적이 좋습니다. 어. 그다음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FOMC도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위험 선호를 이제 더 하게 하는, 그러니까 리스크 온 상태를 좀 더 자극하는, 그래서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돈이 좀 이동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요인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플러스 요소가 더 큰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저는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모든 것이 오르는 장이긴 한 것 같아요. 그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못 오른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비트코인 관련된 것들, 기업들 그래서 이제 고런 것들에게 조금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가격이 올라서 이런 기대감을 조금 불러일으킨가 싶더니 오늘 또 새벽에 아침에 조금 약간 떨어지긴 했는데 그 이유는 우선은 11만 6천 정도가 단기 저항선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잘 못 가고 이런 S&P랑 나스닥은 잘 가니까 아무래도 또 비트코인에서 팔고 넘어가는 그런 돈도 있지 않을까. 네, 고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많이 못 오른 것 같아서 비트코인 관련된 것들을 조금 이제 남은 11월, 12월에 조금 기대감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험 선호 현상 때문에 최근에 보니까 금도 좀 떨어졌더라고요. 맞아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금이 이제 4,000달러를 넘어섰다가 지금 이제 3,900달러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리스크 온의 심리, 그것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두 나라가 지금 대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값이 이렇게 올랐다. 근데 이 금값이 이렇게 오른 게 사실 과거에 비춰봤을 때도 굉장히 드문 사례거든요. 네. 그리고 이 기울기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 이게 정말 전 세계적인 정황을 되게 불안하게 보는구나.'를 대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정학자들이 보면은 이제는 한 30-40년 만에 그 판이 바뀌는, 어떤 분들은 이제 한 100년 만에 판이 바뀌는 시기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 과도기로 보고 있는데 그것이 이 금의 가격에 잘 나타난 게 아닌가. 하지만 최근에 요렇게 금값이 좀 조정을 받으면서 과연 이 돈이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조금은 성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만약에 이게 리스크 온의 심리로 이동하는 거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 거기에서 더 넘어가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많이 흘러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가격은 또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들이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 어저께 보니까 코스피가 4천을 넘어서고 삼성전자가 음. 10만 원을 넘어서고 막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코스피는 위험 선호 현상이 있다면 코스피는 누가 봐도 참 위험 자산인데 네. 코스피도 그러면 더 많이 갈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힘이 워낙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지금 AI 붐, 뭐 AI 거품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우선 AI 관련해서 조금 언급을 드려보면은 그 AI 부분을 우리가 봐야 지금 코스피의 그런 상승세를 좀 어느 정도는 해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보면 우선은 최근에 그 최태원 회장님께서 3프로 TV에 나와 가지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오, 이 내용의 거의 3분의 1, 2분의 1이 AI 관련된 겁니다. 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자들이 내용이 이제 주로 "AI가 거품 아니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지금은 사실 거품이냐 아니냐를 따질 게 아니라 일단 하고 봐야 된다는 거죠. 아, 그만큼 중요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 AI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마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오펜하이머 프로젝트 그 맨하탄 프로젝트 핵무기 개발 있잖아요. 네. 그 당시는 이제 미국의 적대국이 독일이었죠. 독일이 먼저 그 핵무기 발전의 그 물리학의 원리를 발견하게 되면서 그 영국, 뭐 캐나다, 미국이 발에 그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진짜 이거는 뭐 성공하냐 마냐 뭐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얼마 들어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구군을 걸고 했다. 그거를 이제 AI에 빗대서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음,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에는 엄청나게 돈이 우선 들어갈 거다. 그러면은 AI를 위해서는 또 그거에 대한 인프라, 전력망 같은 게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그것과 연관하려면 이제 반도체는 필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표적으로 큰 수혜를 받는 게 아닐까. 삼성전자는 이제 저점에서 거의 90% 올라왔고 올해요. 그다음에 네. SK하이닉스는 거의 3배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것과 같이 연관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산업에서 또 막 엄청나게 대장이냐 핵심이냐 그건 또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 공부 음, 부족이고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막 아직은 그렇게 깊게 공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반도체를 본다고 해도 만약 지금 투자를 한다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개별주로 들어가기보다는 미국 주식에서 SMH라는 ETF가 있거든요. 음, SOXX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고런 네. 거를 위주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으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개별주보다는 반도체 ETF로 투자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붙이면 그 톱니도 최근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음, AI 거품론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품이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대표적인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엔비디아의 선행 PE가 27배밖에 안 된대요. 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코스트코가 50배고 월마트가 34배인데 이거보다도 저렴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엔비디아의 그 AI 칩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과연 뭐 돈을 벌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둘째 문제고 아무튼 AI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지금 수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마존이나 메타에서도 계속 지금 뉴스가 나오는데 인력을 계속 감축하고 있다, 해고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아마존은 33년까지 무려 60만 명을 정리해고하겠다. 음.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AI와 로봇이 중심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코스피의 반도체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뭐 버블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뭐 버블의 초입이다 정도로 만약 인정을 한다 해도 아직 조금 더 나아갈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초반에 말씀해 주실 때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오르고 있는 장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선행퍼로 보면 27배밖에 안 된다. 이런 말이 다 실적들이 지금 뒷받침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AI 덕분에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현상이 보이는 걸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뭐 AI가 아니더라도 그 미국 경제가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그 음. GDP로 봤을 때도 거의 3% 대의 성장을 하고 있으니깐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봤을 때 어 이제 아무래도 가장 지금 관심이 많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AI 쪽이다 보니까 AI 거품론이 많이 나오는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근데 이럴 수는 있죠. 내년 초에 만약에 또 실적 발표를 했는데 1 분기 때 그때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고 하면은 지금도 계속 불안불안한 거거든요. 이게 이 실적이 과연 지속적이냐 아니면 일시적이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불안불안한데 그런 불안 심리와 함께 실적이 정말 안 나오면 숫자로 안 나오면 와장창창 깨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형주들도 빅테크들도 실적이 나올 텐데 좋게 보는 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인제 아무래도 요즘에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은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잘 원만히 해결될 것 같아서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게 크잖아요. 네.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내일 모레죠 인제. 목요일 날쯤 만나게 될 것 같은데 만나면 그때쯤은 오히려 더 많이 오를까요? 아니면 호재 해소로 뉴스가 나오면 좀 이렇게 오히려 빠질 때가 있잖아요. 몽달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근데 말씀해 주신 대로 셀더 뉴스가 돼서 쪼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음. 조정폭은 다 제 개인적인 견해라서 잘 들으셔야 되는데 걸러서 들어 주십시오. 저는 그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이미 숫자상으로도 다 좋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 추세로 가서 올해 2 번 내년에 뭐 5 차례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계속 유동성이 풀리고 긴축도 조기로 지금 종료한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조정폭이 크지 않을 것 같고 그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을 이제 관심을 좀 가지면 그쪽은 조정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안 가서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쪼금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스탠다드 차타드 보고서에서는 "이제 다시는 1 0 달러 밑으로 안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거 감안하면은 뭐 '결국엔 그렇게 조정이 크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오히려 상방 쪽을 바라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요새 또 이렇게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이렇게 네. 이더리움이 4,000달러를 드디어 다시 넘어섰거든요. 네. 3,000달러 초반까지 빠졌다가 그래도 4,000달러를 무사히 넘겼는데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 쪽은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이제 보통 알트코인이나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매크로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제 미중 무역 분쟁이 저는 가장 큰 이슈 같아요. 앞으로 음. 물론 블랙 스완이 또 뭐가 터질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모르는 거니까 어떻게 논할 수가 없는 거고 아무튼 현 상황에서는 이렇게 못 가고 눌리는 거에 가장 큰 이유가 미중 무역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네. 해소가 됐다 하면은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 보시면은 이 차트가 인제 뭐냐면 과거에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인데요. 네. 그거의 총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연평균 총 수익률. 그래서 보라색은 365일 동안 그 비트코인의 그냥 총 수익률이 700%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10 일을 빼면 회색 수익률이 돼요. 음. 그래서 700이 598로 줄고 이럴 때 보면 2018년 때 보면은 막 180이 마이너스 90 일이 돼요, 10 일을 빼버리면. 음. 그러니까 요 차트를 보면은 우리가 시장에 머물러야 되는 이유가 나오고 1년 중에 10 일의 상승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걸 놓치는 순간 수익률이 정말 반토막 이상 심지어 양수가 음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저는 봤을 때는 이제 남은 11 월, 12월 동안 비트코인이 정말 오르면 매크로 다른 이슈가 블랙스완 같은 게 터지지 않는다면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톱니는 여전히 한 연말에 2 0만 달러까지 보더라고요. 근데 진짜 음. 한 달에 100% 두 달에 100% 오르는 게 물론 그게 희망사항처럼 들릴 수 있지만 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런 차트를 봤을 때. 그럼 만약에 1-2달 정도 큰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 알트는 더 많이 가겠죠. 음. 그리고 이제 알트가 상승률은 상승 기간이 더 짧은 이유가 그런 매크로 이슈에 대해서 덜 강하기 때문이라서 또 내년에 들어서고 뭐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매크로 이슈가 나오면서 조정을 받게 되면은 또 크게 하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최고의 그런 불안 요인이 미중 무역 전쟁이라 했을 때 고게 해결이 된다 하면 그리고 전제가 한 1-2 개월 정도
분위기가 요렇게 좋은 분위기로 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도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이더리움도 $4,000 회복폭이 크죠. 그 네. 많이 떨어진 만큼 우선 크고 비트마인 같은 경우도 어제 6%가 넘게 올랐거든요. 음. 그래서 요런 걸 봤을 때 만약에 1-2개월 동안 큰 이슈가 없으면 요런 상승폭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남은 2달 동안 암호화폐 쪽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음. 근데 그러니까 뭐 암호화 꼭 네. 그게 예 11월, 12월이 아니라 할지라도 음. 우선은 근데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장기 투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본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5 년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거는 가장 기본은 2030 년까지 버틸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요렇게 1-2달 이렇게 보는 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면서 들어야 된다. 걸러 들어야 된다. 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알트코인 투자 관점도 장기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신 건가요? 아니죠. 알트는 중간에 팔아야 됩니다. 네. 어. 아니 뭐 50% 70% 이렇게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음. 저는 이더리움이나 뭐 BMNR, 비트마인 같은 경우 꽤 갖고 있는데 그 수량을 늘렸어요. 저는 지난주에. 어. 네.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늘렸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음. 고거를 이제 오르면은 매도할 거고 원금을 좀 찾고 그래서 남은 물량을 갖고 또 장투해 보는 뭐 그렇게 시나리오를 짤 것 같습니다. 이더도 많이 늘리고 있으시군요. 이더리움은 그냥 계속 적립식으로 소액 사고 있고요. 네. 비트마인을 쪼금 많이 샀어요. 아, 비트마인을 산 이유가 있으실까요, 딱히? 네. 그 이더리움의 레버리지로 샀고요. 음.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가 좀 기대하는 게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은 수익성이 따로 이제 하려면 뭔가 은행업이나 뭐 비트코인 담보대출이나 이런 금융 상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아니 MSTR도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고요.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만 갖고 있어도 400억 달러인가가 연에 생긴다고 해요. 음. 스테이킹 때문이죠. 네. 그리고 이더리움 위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또 많이 발행이 되고요. 그래서 고런 것들을 발생했을 감안했을 때 미래에 정말 뭔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가총액 차이도 MSTR과 이더리움이 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이 그 2000 년대 2020 년대 부근에 비트코인의 모습 성숙률이 나올 수 있다. 요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비트마인 쪽으로 조금 담게 됐고, 그다음에 지금 매크로 상황을 봤을 때도 지금 비트코인이나 MSTR이 1년 동안 많이 못 갔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많이 눌려 있다 가격이. 고런 생각 하에 저평가 구간이라 생각해서 레버리지 격으로 또 비트마인을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마인도 이더리움의 레버리지 느낌은 있지만 이더리움 자체가 레버리지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고런 느낌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좀 암호화폐가 다른 자산들에 비해서 눌려 있어서 앞으로 뭐 향후 3개월, 6개월을 보면 암호화폐 쪽이 미국 주식이나 코스피를 능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신 거네요. 네. 뭐 남은 2 개월 동안 진짜 뭐 막 그렇게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년까지 또 이렇게 보면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네 고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워런 버핏 책을 많이 읽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인내를 조금 배우기 위해서. 이게 참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눌려 있는 거잖아요,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네. 근데 워런 버핏도 닷컴 버블 때도 그렇고 2008년 서브프라임 때도 그렇고 그전에 그때도 보면은 이제 항상 워런 버핏은 "시대착오적이다. 이제 워런 버핏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 자산의 포지션을 굳건히 지키면서 펀더멘털 체크를 계속하면서 인내하다 보니까 결국엔 승리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진짜 비트코인이 많이 못 갔어요. 어제도 보니까 QQQ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음. 뭐 반도체나 양자 컴퓨터 이런 ETF랑 비교하면은 거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눌렸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오히려 이제 기대를 하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버핏이 최근에는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딱히 이렇게 매수한 주식이 별로 없잖아요. 네. 오히려 작년, 재작년 계속 매도를 하면서 현금을 많이 쌓아갔는데 뭐 최근에 뭐 유나이티드 헬스 정도만 사고 거의 현금으로 다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AI 버블 초기일지 뭐 끄트머리일지 모르겠지만 버핏이 느끼기에는 되게 좀 비싸게 느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웅달님이 버핏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뭐 적당한 주식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럴 만한 종목들이 눈에 보이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기술주요? 뭐 어떤 종목이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버핏이나 피터 린치나 이런 분들한테 배우는 거는 그냥 네. 투자의 그 원리를 배우는 거고 원칙을 배우는 거지 성향이라고 할까요? 종목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쪼금 저랑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 음, 피터 린치도 제가 요즘에 외국에서 인터뷰하신 게 최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AI를 하나도 안 갖고 계시대요. 음, 그리고 심지어 농담 삼아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한 6 개월 전까지도 엔비디아 영어를 보면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모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N하고 VIDIA잖아요. 네네. 저게 뭔지 막 그래서 읽질 못하셨대요. 그래서 음, 그게 읽은 지 뭐 한 6 개월밖에 안 된다 이렇게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그래서 "왜 투자를 안 하시냐?" 물어봤더니 너무 어렵다고. AI를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음, 그렇다고 하면 제가 뭐 AI를 이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AI를 이렇게 단일 종목으로는 안 사고요. ETF로 삽니다. 그래서 묶어서 이렇게 사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아무래도 또 자본금도 크고 현금 흐름도 더 좋으시고 또 여러 가지 전략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는 아직 자산을 쌓아가는 거라서 오히려 성장주나 이렇게 기술주 아니면 암호화폐와 같은 이런 변동성이 큰 거에서 좀 돈을 많이 투여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이제 버핏이 올해 말에 이제 은퇴한다고 이야기를 미리 했잖아요. 네. 이제 버핏도 은퇴를 하게 되는 시점이 왔다는 게 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버크셔에 대해서 매도 의견도 좀 많이 내고 막 그랬더라고요. 네. 이건 뭐 그냥 완전 여담인데, 버핏이 없는 버크셔, 뭐 그런 건 어떻게 보고 있으세요? 뭐 제가 뭐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서 네. 그렇긴 하지만 쪼금 불안할 것 같기는 해요. 음, 왜냐면 아무래도 CEO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니깐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읽은 책 중에 슈페터의 기업가 정신이 나오는데 그 음, 자본주의의 핵심을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슈페터 같은 경우는 기업가로 보더라고요. 리더. 그래서 테슬라도 보면은 지금 로봇 쪽으로 막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AI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1 조인가요? 뭐 그거를 보상으로 넣어 주지 않으면은 자기는 하지 않을 거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또 너무 과도한 요구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미래의 엄청난 그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는 또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어떤 한 산업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 어떤 중소기업 하나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했을 때는 워런 버핏이 없는 해서웨이는 그래도 쪼금 긴장하면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옵니다. 벌써 회원수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한 2만 5천 분까지 네, 늘어나게 됐네요. 저희 카페에 옹달님이 뉴스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시고, 뭐 방금 전에도 엄청 올리셨네요. 방송 전에도 엄청나게 많이 올려주시고, 네, 저도 자유 게시판에 글을 뭐 꾸준히 열심히 올리고 있거든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좋은 분들이, 글들을 많이 써주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글이 많아요. 사실. 그 장점인지 단점인데, 너무 글이 많아서 좀 복잡하다 하시는 분들은 베스트 글과 뉴스 게시판, 뭐, 요 정도만 보셔도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찬찬이치님이 글 써주신 거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멘토가 간다. 인천 미추홀에 꿈꾸던 미래님을 응원차 방문을 하셨대요. 꿈꾸던 미래님이 사실 좀 암이 있으세요. 이렇게 혼자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무서운 게 두려운 게 좀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살다가
혼자 살게 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뭐 어떤 경우에서든 혼자 살 수 있고, 혼자 살다가 또 이렇게 병을 얻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인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뭐 근원적인 두려움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찬찬이치님이 참 따뜻한 게 꿈꾸던 미래님이 이렇게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꽤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찬찬이치님 분당 쪽 사시는데 인천 미추홀구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서 또 이렇게 찬찬이치님 가신다고 하니까 같이 가실 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어. 방문을 하셨어요. 아,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고래도 공부 식구분 중에 되게 맛집이라고 소문났답니다. 남원 추어탕, 하객동에 남원 추어탕 가서 방문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밥도 먹고 찬찬이치님은 모자이크 처리했네요. 네. 이렇게 같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여자분들이 의리가 있으신 게 전부 다 여자분이세요. 이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 가셔가지고 네, 응원을 해주셨어요. 꿈꾸던 미래님도 이렇게 항암 치료받고 되게 힘드신 시기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 오셔서 응원하고 해주시면 또 힘이 좀 나잖아요. 그쵸. 저번에 부자와 여왕님도 그렇고 참 따뜻한 고래동 공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은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뭐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쫓겨난 다음에 저도 병 걸릴 수 있고 그래서 고래동공 모임을 꾸준히 계속 지속해 나가면 우리가 돈 공부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따뜻하게 같이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저께 또 이렇게 오신 김에 전화를 주셔서 저 전화 통화도 또 다 했었거든요. 저도 참 목소리도 좀 밝아지고 또 이렇게 우리 나이에 새로운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어딘가 찾아가고 하는 게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새로운 모임에서 무언가 어디를 가는 것도 되게 힘들고, 네. 그래도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하시고, 아, 이렇게 손편지도 이렇게 써서 주시고, 함께, 네, 가셔서 이렇게 좋은 일로, 네, 함께 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찬찬이치님이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을 해서, 고래동 본부가 전국 단위 모임이다 보니까 지방 계신 분들도 사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좀 설문조사를 통해서 좀 참석 인원 많은 순서대로 지방도 모두 다 방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냥 지역별로 이제 뭐 지원자에 한해서 지역장도 좀 뽑고 해서 찾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부산 모임이 이건 확정이에요. 뭐 부산, 대전 뭐 이런 건 확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8일 부산에 계신 분들 고래동 공부 지금 들어오시면 오프라인에서 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전 계신 분들도 네, 한 달 정도만 더 있으면 12월 13일 날 함께 찾아가니까 함께 해주시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뭐 인천, 울산, 동대구, 동탄, 광주, 지제, 천안, 일산, 강릉까지 서울에서도 하고 이런 모임들을 앞으로 계속할 생각이니까 고래동 공부에서 뭐 우리 공부도 진짜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렇게 모임만 하는 모임이 절대 아니잖아요. 오프라인 모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비트코인도 공부하고 기술적 분석도 공부하고 그리고 펀더멘털도 다 공부하고 암호화폐 쪽 외에도 부동산도 공부하잖아요. 어저께 빌딩 클래스도 네, 열렸는데 10초 만에 마감됐어요. 네, 빌딩 공부도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네, 온라인에서도 공부를 할 예정이고 정말 고래동 공부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좀 탄탄한 모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만 생각하면 가슴이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데 가슴까지 네, 찬찬이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좀 많이 채워주고 있으신 것 같아요. 웅달님은 이제 내년에 해외에 가시는데 그러면 네. 이제 우린 영영 볼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우선 온라인으로 네. 한번 뵐 것 같고요. 음, 제가 이제 그 해외로 조금 가게 되는 이유는 뭐 영영 가는 건 아니고 네. 우선은 한 1-2년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1-2 음, 년이면은 뭐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그동안 또 너무 그 일 쪽으로 너무 달려와서 이제 남은 한 다음 사이클까지 한 29년 30 년까지는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저는 많이 보내려고 하거든요. 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나이가 한 50 살 정도 지천 명 정도가 됐을 때 더 본격적으로 이제 그때는 뭐 사업도 좋고
아니면은 이제 좀 더 재단이나 뭐 이런 쪽으로 사회복지 사업 쪽으로도 기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 음. 위해서는 저는 아직 아이가 어려요. 저도 여기 찬찬이치님처럼 같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말에 아직 아이들이 저를 찾고 아이들하고 추억도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음. 저는 사실 그 지난주 일요일에는 찬찬이치님께서 인천 다녀오실 때 저는 아이들 둘째 아이가 축구 시합 대회를 나갔어요. 네. 오. 그래서 거기 가서 아이들 보는데 너무 해맑게 뛰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진짜 좋네요. 뭐 전술은 하나도 없죠. 공이 가는데 그 오리떼처럼 막 가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오리떼 축구라고 막 이름 붙이고 아. 끝나고 나서 아이들하고 같이 그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에서 슬며시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참 '아 요런 게 또 정말 인생의 기쁨일 수 있겠다.'라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음. 아직은 어리고 근데 애들이 이제 청소년기 들어가면은 이제 점점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친구를 더 네. 찾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그전까지는 쪼금 더 가족에 집중하려고 해서 음. 여러 그 이유로 또 교육도 있고 해서 이제 해외로 가게 되는데 계속 고래동 공부에 온라인으로 우선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1 년에 한두 번씩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음. 오면은 한두 달씩은 머물 거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쪼금 여유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음. 오프라인 모임 이제 이런 계획들이 잡혀 있으면은 저도 합류해 가지고 고때는 좀 많이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뭐 지금이랑 별반 차이 없이 꾸준히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계속 뵙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예. 아 야 진짜 글로벌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해외에 이민을 가도 별 차이 없이 계속 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 디지털 노마드 비자라고 해서 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디지털 오. 노마드 비자를 받으면 유튜버들은 다 할 수 있고요. 어. 그리고 그거 하면은 계좌도 다 나와요. 신기하다. 예. 그런 게 지금 뭐 일본, 뭐 말레이시아, 유럽에서도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되게 많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제 다른 이유가 없이 뭐 이제 20-30 대시더라도 싱글이시면은 더 좋죠, 사실. 그 음. 가족들은 이제 아무래도 자녀나 이런 가족들의 다른 구성원들 간의 또 이해관계가 있으니깐요. 뭐 교육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연루가 돼서 오히려 국가 선택이 어려울 수 있는데 디지털 음. 노마드는 너무 좋습니다, 사실. 아까 그러니까 지천명이 되면 재단을 만들고 좀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네네.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네네. 구상 중이신 뭐 사회 기여 사업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그 제가 그 배경을 쪼금 설명드리면은 제가 네. 사실 30살 때부터 사회적 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그때 음. 비영리 재단에 들어가기도 했었어요. 네. 근데 비영리 재단에 들어갔을 때 한계를 나름 느꼈어요. 그리고 음. 그 첫 번째는 '아 내가 먼저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 된다.'라는 게 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챙겨야 좀 더 큰 물론 좋은 활동에 있어서 뭐 크고 작은 걸 따지는 거는 좀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본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면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사실 네. 비영리 재단이 독립적으로 굴러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음. 정부나 뭐 제3의 기관을 통해서 기부를 받다 보니까 또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사실 논문으로도 보면은 그런 비영리 단체들의 그 자립적인 그 경제 구조를 갖추는 게 정말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민간 기업에 있어서 그 창업가 기업 정신이나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런 거를 그 비영리도 갖춰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고런 차원에서 이제 29년 30 년이 되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또 가격도 많이 오르고 네. 그 저뿐만 아니라 저희 고래동 공부의 뭐 성쌤, 찬찬이치 님뿐만 아니라 저희 고래동 공부의 많은 멤버십 분들과 함께 뜻을 모을 수 있으면 그때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한층 여유로워질 테니깐요. 어떻게 보면은 일상에서 쓰는 거 쓰다가도 이게 '이거 다 어떻게 쓰나.' 이런 정도로도 이를 수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많이 네. 올라가면요. 실제로 워런 버핏이나 다른 분들도 뭐 한 150억 뭐 1,500억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 부는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전액 기부하시고 막 99% 기부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 정도 깜냥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한국에서도 좀 기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뉴요남 님 아까 건물 강의 같은 거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저도 네네. 그거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게 그 한 2029년 30 년쯤에는 건물도 하나 사고 싶어요. 예 음. 그래서 그 건물을 한 재단으로 해 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정말 누구나 쉽게 오갈 수 있고 365일 온오프라인이 열려 있고
뭔가 이렇게 되게 자유로운, 그리고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금융 공부도 당연히 하는 거고, 지금처럼 고래동 공부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인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제일 그 사회 문제 중에 제일 요즘에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게 노후가 너무 길어졌단 말이에요. 전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60살에 은퇴를 한다고 해도 기대 수명이 한 10년, 2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은퇴하고 연금 받거나 모아둔 돈으로 쓰면 뭐 10년, 20년 정도는 쓸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자칫하면 네, 은퇴 후 100년을 살아야 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 나이가 100살이 됐는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네, 이 부분이 일단 첫 번째 걱정이 되고, 그리고 노인분들을 고용해주는 기업 자체가 사실 별로 없잖아요. 이런 노인 고용이 좀 원활히 되는 사회가 돼야 일본처럼 노인 범죄가 실버 범죄가 좀 안정화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런 쪽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 연금 문제 관련해서는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그 음, 연봉 1억 억으로 국민연금 30 년을 채워도요, 지금 돈의 가치로 150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연봉 1억 에다가 30 년을 채운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1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면 노후에 정말 이게 생활이 잘 될까? 그래서 저는 아직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그려보지는 못했지만 지금의 이런 선택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일단은 이 비트코인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 비트코인이 그래도 한 10년 후, 20년 후에 비트코인 한두 개만 갖고 있으면 그래도 이 노후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도 좋지만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나 외부 기관의 그 기대에서는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말 음.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제적 대처가 중요한 것 같고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로봇이나 AI가 잘 돼서 뭔가가 이렇게 그래도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너무 막연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건 없고 투자적 관점에서 이런 거를 많이 공부하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국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각자 도생으로 맞아요. 각자의 미래를 좀 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도모해야 된다. 그런 의미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 가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고요. 음, 10년, 20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내가 현재 50대, 60대 뭐 그 정도 된다 하면은 1비트 정도는 어떻게든 확보를 해둬야 네, 노후 대비가 좀 된다고 생각하고 30대나 40대 정도 된다고 치면 한 0.1개에서 0.5개 정도 그 정도 이상은 좀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20대, 30대 초반 뭐 이렇게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0.1비트만 가지고 있어도 장기로 보유하면 되니까 일단 그게 가장 단순하고 쉬운 노후 대비 대책인 것 같아요. 단, 그거는 절대 쓰거나 하면 안 되고, 내가 퇴직할 때까지 가지고 있고, 내가 이걸 안 쓰고 살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수량을 절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네. 지켜도 노후에 최소한 돈 때문에 비참한 삶을 살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이게 지금은 그래도 좀 기회가 있는데, 정말 비트코인이 어쩌면 누군가가 말하듯이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6자리, 뭐 10만 달러대인데 갑자기 밀리언 단위로 이렇게 100만 달러대로 확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수량을 모으는 게 사실 훨씬 더 어려워지잖아요. 네. 살 수 있을 때 모아두고 너무 이렇게 출렁이는 거 맞춰서 바닥에 살려는 욕심만 버리면 누구나 뭐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래도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수량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모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노후에 혼자서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삶은 좀 피하는 게 상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게 딱 막상 그때 처해 가지고 하기에는 또 뭐 유대감이라든지 공동체의 뭐 이런 그뭐 신뢰라든지 뭐 그동안 소통해 왔던 과정을 또 같이 하질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 두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연로하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연로하신 분하고 한 분은 이제 은퇴를 앞둔 분을 한번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옛날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종교에 관련된 얘기인데 교회의 중요성을 잘 모르셨대요. 음. 근데 이제 은퇴를 앞두니까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음. 왜냐면 진짜 은퇴를 막상 생각하니까 너무 공허하고 주변에 사람도 없고 실제로 자기 선임들도 나갔더니 연락도 안 해 자기부터가 연락을 안 한대요, 음. 친하게 지냈어도.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두 번 만나는 거지 이게 지속적인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의 이런 구심점, 교회 공동체 같은 그게 꼭 교회가 아니더라도 동아리일 수도 있고 뭐 주된 관심사로 이렇게 뭐 만나는 산악 동호회 같은 걸 수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게 그때 가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또 그 문화나 이런 구성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리미리 좀 해 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하셔서 지금부터 경제적인 거 그다음에 친목적인 거 이런 것들까지 어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많이 느끼는 게 고래동 공부 식구분들이랑 이야기할 때는 돈 얘기하는 게 너무 편안하고 당연하잖아요.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비트코인을 설파할 필요도 사실 없고 공부가 많이 다 대부분 돼 있으시니까 그렇죠. 꾸준히 계속 공부를 하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웅달님 가족분들은 공부가 잘 되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 가족들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 아내나 아이들은 제가 교육을 많이 시켜서 그래도 좀 알긴 아는데, 그러니까 같이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니즈를 느껴서 사실 우리가 노후 대비에 대한 이야기하면 우린 되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대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주변을 둘러보면 매우 소수라는 거죠. 네. 이게 좀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웅달님 말씀하셨지만 산악회에 속해 있고 뭐 배드민턴 동호회 뭐 이렇게 운동 동아리를 속해 있으면 그 무엇보다 운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음. 배드민턴을 잘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배드민턴 동아리에서는 뭐 실제로 그게 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걸 수도 있겠지만 배드민턴을 잘 친다고 내 노후가 보장이 되진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노후가 보장된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잘 쳐야지. 배드민턴만 잘 치면 배드민턴 비하는 아닌데 과연 우리의 노후가 행복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두 명 중에 한 명이 노후 빈곤에 시달린다고 하고 음. 그것도 이제 국가적 통계이기 때문에 더 높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정말 심각한 문제 같아요. 음.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현재의 이런 산업 구조라고 하면 인구 구조라고 하면 젊은 층들이 이거를 받쳐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세대 간의 갈등이 또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여러 가지로 참 어렵기 때문에 이 현실을 조금 진지하게 정말 바라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처를 더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